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연말에 전운이 감도는 지역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최근 들어서 에티오피아 그리고 에리트레아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이야 워낙에 내전이나 분쟁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개의치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나 에리트리아는 원래도 사이가 좀 안 좋았었던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총리 아비 아흐메드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가? 아비 아흐메드는 201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수상자이기 때문이에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의 해묵은 분쟁을 해결하자라는 평화협정을 이끌어낸 공로로 평화상을 받았었죠.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사람이 이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아흐메드 총리의 말을 한번 빌어보죠. 우리는 지리적 감옥에 갇혔다. 평화적으로 안 된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바다를 얻겠다. 해양 접근권이 없는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바다를 얻겠다라는 말은 해양 접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죠. 지도를 보시면은 그의 답답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해 있고요. 내륙 국가죠. 근데 이게 원래부터 이랬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에티오피아는 오랫동안 해양 국가였었죠. 그럼 어쩌다 이렇게 내륙 국가가 된 것이냐? 19세기 말 이탈리아가 에리트레아를 식민지로 삼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2년 유엔의 결정으로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의 연합국가 형식으로 합병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티오피아가 이 연합을 해체를 하고 아예 그냥 하나의 주로 병합을 해버리죠. 이에 격분한 에리트레아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1993년 독립국가를 선언을 하게 되죠. 에리트리아 사람들한테는 기쁨과 환호의 순간이었겠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눈앞이 캄캄해진 거죠. 이때부터 두 국가 간의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급한 대로 옆 국가의 항구를 빌려 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지부티입니다. 에티오피아 수출입의 95%가 이 지부티라는 조그만 국가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의 항구를 빌어서 하고 있는 교역이 항상 원활할 수만은 없죠. 여러 가지로 통행세도 내야 될 거고 또 물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부티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잠깐 닫을래. 이러면은 에티오피아로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한마디로 에티오피아의 경제 주권이 이 지부티라는 조그만 나라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취한 방식이 뭐였냐? 바로 소말리랜드와의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었어요. 지구상에는 미승인 국가가 여럿 존재합니다. 자기들은 독립국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은 국가인데요. 바로 소말리랜드도 미승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소말리랜드한테 우리가 너희를 국가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 우리에게 항구 그리고 해군 기지를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큰 후폭풍을 가지고 왔죠. 일단 소말리아가 주권과 영토 침범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격분을 했고요. 또 에리트레아는 만약에 이게 진짜 지속이 된다면 결국 에티오피아의 창끝은 우리를 향하고 있을 거다 라면서 불안에 떨고 있죠. 사실 이렇게 해양 접근권을 가지지 못해서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지구상에는 꽤 있습니다. 남미 지역만 보더라도 칠레와 볼리비아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정학적으로 정말 수혜를 받은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서양으로도 쭉 나갈 수 있고 태평양으로도 쭉 나갈 수 있고 그에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바다 접근권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에 뒤떨어진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본, 중국, 미국에 어떻게든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국은 수출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동력이고 그러니만큼 이 해양 접근권이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바다로 쉽게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러냐? 사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80% 이상이 해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95%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강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다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도시나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세계에는 49개의 내륙 국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내륙 국가를 가진 지역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인데요. 각각 16개의 내륙 국가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 15개 국가가 있고요. 또 남미 지역에 2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륙 국가들과 또 해양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내륙 국가들이 좀 경제적으로 성장이 더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륙 국가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상당히 행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항구가 많죠.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도 있고요. 부산, 포항, 군산, 광양 굉장히 많은 항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항구 도시를 넘어서서 해양 수도권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울경을 거대한 해양 수도권으로 만들자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다면 항구 도시와 해양 수도권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항구 도시는 그냥 쉽게 말해서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해양 수도권은 이것을 넘어서서 항만과 산업, 도시 등이 결합이 된 거대한 광역 경제권을 의미를 하죠. 항구 도시가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점이라고 한다면 해양 수도권은 여기에 더해서 경제, 산업, 금융 모든 것이 포함이 된 더 넓은 의미의 메가 리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죠.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정말 유명한 해양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로테르담은 독일,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스위스까지 연결이 되는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죠. 단순히 물류를 통과시키는 기능뿐 아니라 에너지허브, 석유화학단지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테르담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덜란드의 황금 시기, 더치 골든 에이지를 통하면서입니다. 그때부터 암스테르담의 뒤를 잇는 항구 도시로 발전을 하더니 나중에는 월터스타트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넘어서는 굉장히 큰 항만 지구가 생겨나게 되죠. 물론 영란전쟁에서 네덜란드가 영국에 패배를 하면서 해양 주도권은 영국한테 넘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로테르담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의 여파가 대륙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수혜를 톡톡히 본 것이 바로 로테르담이었죠. 독일, 프랑스, 벨기에를 잇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했었고요. 물류 교역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들의 공업지역을 이어주는 네트워크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1872년에 개통된 운하입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라인 마스강 하구에 퇴적물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면서 거대 선박들이 로테르담 항구로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항구를 닫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네덜란드 정부가 길이 20km, 최대 600m 폭의 수심 15m가 되는 운하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 외항선들이 드나들게 되면서 로테르담은 환적항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북해와도 연결이 되면서 중요한 항로를 연결하는 그런 항구가 됩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항만이 더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철도가 유럽에 깔리면서 로테르담의 위치는 더 상승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재건 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항구는 현대화가 되고요. 특히 유로포트를 개발을 하면서 내륙 공업지대를 잇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유럽의 관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로테르담의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2024년 기준 직접 부가가치는 약 186억 유로, 그리고 간접 효과까지 합하면 약 296억 유로라고 합니다. 이게 네덜란드 국내 총생산의 3%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물론 로테르담이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항구 도시보다 해양 수도권을 갖추게 된다면 그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컨테이너를 갈아 싣는 환적항, 그리고 배후에 산업, 경제, 금융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해양 수도권을 비교를 했을 때 전자의 경우에는 물류 비용이라든지 또 통관세 같은 부분에서 효과를 얻는데 그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항만 인근에 일종의 밸류 체인을 갖추면서 훨씬 더 효과가 커진다고 하죠. 한국에서도 해양 수도권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항은 세계 제2위의 컨테이너 환적항입니다.
부산, 울산, 거제 지역의 대형 조선소, 그리고 기자재 단지, 그리고 여수의 중화공업과 포항의 철강 산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동남권이 세계적 한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특히 부산대, 경남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창원대 같이 글로벌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함께하고 있고요. 얼마 전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아마도 이 법의 가장 큰 상징적인 의미는 여기에 수도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뭔가 이렇게 수도라고 법적 지위를 부여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해양수산부도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정부기관이라든지 또 기업들도 함께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죠. 또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해양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주어졌는데요. 한국과 칠레가 공동으로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를 개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UN 해양총회는 해양 이용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또 보전하자라는 의미에서 3년마다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해양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우리가 이끌어간다라는 것은 해양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해양 수도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해양 수도를 설계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는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체증 문제 또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해양 수도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 국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이런 부작용이나 불이익은 사실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항만이라든지 물류시설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시민들의 거주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공론화를 하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함께 지지를 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었나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바다는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항구 도시를 넘어서서 해양 수도 혹은 그 이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들에 대비를 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